선생님이 집에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참 살기 좋아졌어요.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3 되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딸이 있었어요. 매달 통장에서 18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걸 보면서도 차마 퇴원을 말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원시키면 누가 돌봐드리나, 혼자 두면 화장실 갔다가 또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걱정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직 모르는 엄청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요양병원에 안 가셔도 집으로 의사가 오고 간호사가 오고 돌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국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 요양비 때문에 자녀 생활비까지 흔들리는 집, 한두 집이 아닙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르신. 퇴원은 했는데 집에서 밥도 못 차려 드시는 어르신. 지금도 허다하게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한꺼번에 연결해주는 마법의 길이 열린 겁니다. 시범사업에서 이 제도를 이용한 분들의 병원비가 1인당 평균 41만 원 줄었고요. 퇴원하신 분은 152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열의 7이 줄었다는 공식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직접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모르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딱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정확히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뭘 하셔야 하는지, 중간에 어르신들이 흔히 빠지시는 함정이 있는데 그거 하나 모르면 이 좋은 제도를 놓치게 됩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현명한 어른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채널 슬기로운 어른 생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롭게 바뀐 정보들을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꼭 참여해주세요. 1번. 통합돌봄 제도를 이미 알고 있었다. 2번. 통합돌봄이 뭔지 오늘 처음 들었다. 댓글 반응 보고 다음 영상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함정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이겁니다.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요양병원만 찾으시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한 달 입원하시면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1인실이나 2인실 쓰시면 더 나가고요. 1년이면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자녀분 입장에서 보면 내 월급 절반 이상이 매달 부모님 요양비로 나가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작되는 통합돌봄을 신청하시면 살던 집에서 방문 진료도 받고 간호사도 오고 돌봄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보면 퇴원 후에 이 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은 1인당 연간 평균 152만 원의 비용이 줄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장기간 유지하시는 것과 비교하면 연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모르고 계시면 이 차이가 고스란히 우리 가족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함정은 더 무섭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전국 모든 가정에 일일이 연락이 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접 가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통합돌봄 신청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셔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셔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우셔도 신청 안 하시면 이 제도는 버스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과 똑같습니다. 시범사업에서 가족 부양 부담이 열의 7이나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은 전부 직접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가만히 계셨던 분들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르면 매달 100만 원 넘게 더 내시는 거고 알아도 신청 안 하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합돌봄에서 가장 큰 함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도를 안다고 해도 기준 숫자를 정확히 모르시면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핵심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아셔야 헷갈리지 않으시거든요. 먼저 시행일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됩니다. 서울이든 세종이든 강원도 상골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별도의 근거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본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다음은 대상입니다. 1단계 대상은 크게 세 부류예요. 첫째, 65세 이상 노인. 둘째, 고령 장애인. 셋째, 65세 미만이지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인데 우선적으로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중심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셔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선정은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서비스 종류입니다. 1단계에서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4개 분야, 약 30종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 치매와 만성질환 관리, 퇴원 환자 지원이 있고요.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노인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재활사업이 들어갑니다. 장기요양 쪽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이용 한도가 늘어나고 쥐약암보호 안에서 단기보호 서비스도 확충됩니다. 일상생활 쪽에서는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환경 개선까지 포함되어 이게 2030년까지 약 60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제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단계입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하고요. 둘째, 주민센터에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9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통합판정조사를 실시합니다. 넷째, 그 결과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웁니다. 다섯째,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계획을 확정합니다. 여섯째, 확정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복잡해 보이시죠?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이 직접 하실 일은 딱 하나예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 쓰시는 것. 나머지는 담당자가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인력입니다. 정부가 이 제도에 얼마나 힘을 실었는지 숫자로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통합돌봄 관련 국고보조 예산이 2025년 71억 원에서 2026년에는 9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약 13배입니다. 전국에 배치되는 전담 인력만 약 5,300명이고요. 보건복지부 안에도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진심이라는 건 숫자로 확인이 되는 셈이지요. 이 제도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건 느끼셨을 겁니다. 숫자는 이제 아셨으니까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못 아셔도 신청 자체를 안 하시게 되거든요. 첫 번째 착각입니다. 나는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신 분들이 특히 그러세요. 한번 기각당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돌봄은 장기요양 등급과 별개입니다. 등급이 없으셔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최종 선정은 통합판정조사를 통해서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혼자서 밥 차리기가 어렵다거나 병원에 가시기 힘들다거나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일상의 어려움이 있으시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등급 기각당하셨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이건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받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많은 복지 서비스들이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도도
저소득층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통합돌봄은 소득이 아니라 돌봄 필요도가 기준입니다. 소득이 넉넉하셔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신청 대상이에요. 물론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신청 자격 자체가 소득으로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나는 이미 치매안심센터 다니고 있는데 또 신청하면 중복 아니야. 기존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거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통합돌봄은 기존 서비스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받고 계신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에 다니시면서 방문 요양이 더 필요하시다거나 집 안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어요. 오히려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야말로 통합돌봄을 신청하시면 빈틈이 메워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등급 없어도 됩니다. 소득 넉넉해도 됩니다. 다른 서비스 받고 있어도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못 알고 계셔서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 제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70살이 되신 박정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셔서 작년 가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만 계시려고 하셨는데 퇴원하려니까 막막하신 겁니다. 집에 가면 누가 혈압 체크를 해주나, 인슐린 주사는 누가 놔주나, 밥은 누가 차려주나. 결국 퇴원을 미루다 보니 벌써 반년째 병원에 계십니다. 문제는 비용이에요. 간병비까지 합쳐서 매달 18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데 아들도 월급에서 그 돈을 빼면 본인 가족 생활이 빠듯해지는 거예요. 어르신은 아들한테 미안하고 아들은 부모님한테 차마 퇴원하시라는 말을 못하고 서로 미안해하면서 매달 180만 원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때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만성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는데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연결이 됐어요. 퇴원하신 뒤에 의사가 집으로 방문 진료를 왔고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건강을 확인해 주었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를 보면 이렇게 퇴원 후에 통합돌봄을 이용하신 분들은 1인당 연간 평균 152만 원의 비용이 줄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는 것과 비교하면 연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박정수 어르신 같은 분이 지금 전국에 수없이 많으십니다. 3월 27일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비가 부담되시는 분이라면 퇴원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훨씬 더 흔한 경우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것도 아닌데 집에서 아무 서비스도 못 받고 계신 분들 이야기예요. 68 되신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관절이 안 좋으셔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장을 보러 나가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밥은 대충 라면이나 끓여 드시고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가야 하는데 버스 타기가 무서워서 자꾸 미루시게 돼요. 자녀분들이 걱정이 돼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판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김순자 어르신도 자녀분들도 포기하신 겁니다. 엄마는 등급이 안 나오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뒤로는 아무데도 문의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은 통합돌봄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셔도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자서 식사나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장기요양 등급이 기각된 분은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해 줄 수도 있는 대상이거든요. 시범사업 때도 비슷한 분이 계셨습니다. 등급은 없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독거 어르신이 통합돌봄에 연결된 이후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시게 됐어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해주고 식사 지원까지 연계가 됐고요. 집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주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따로따로 신청하셨다면 몇 달이 걸렸을 텐데 통합돌봄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된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처럼 등급 기각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지방에 혼자 계시는데 등급이 안 나왔다고 그냥 두고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면 8촌 이내 친족까지 대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면서 전화로도 가능한지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도의 함정, 기준 숫자, 착각, 실제 사례까지 보셨으니까 이제는 실전입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10가지 항목을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게 하나라도 있으시면 이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종이에 적으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머릿속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첫째, 통합돌봄이라는 제도가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처음 아셨다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오늘 안에 주민센터 전화번호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나 부모님이 혼자서 식사, 외출, 병원 방문 중에 하나라도 어려우신 상황이십니까? 이 3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통합돌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셨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각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통합돌봄은 별도 경로로 신청 가능하고 직권 신청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넷째,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가족이 있으신데 퇴원 후 집에서 돌봄받을 방법을 아직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퇴원 전에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연계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현재 치매안심센터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복지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용 중이시라면 오히려 통합돌봄을 신청하셔서 빈틈을 메우실 수 있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연계입니다. 여섯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돌봄 담당 연락처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곱째, 요양병원 입원비와 집에서 제가 돌봄을 받으실 때의 비용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교 한번 안 해보시고 병원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간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덟째, 부모님이 지방에 혼자 계시는데 자녀분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8촌 이내 가족이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홉째, 사전조사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으시더라도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 번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상태가 바뀌셨다면 즉시 재신청도 가능하고요. 열째,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이나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셨습니까? 이 2번호만 저장해 두시면 통합돌봄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해 언제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게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뭘 하셔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 바로 하실 수 있는 행동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단계입니다. 첫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십시오. 전화하셔서 통합돌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먼저 전화하세요. 내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 번호를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전화하실 때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식사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퇴원 후에 돌봄을 받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담당자가 그 다음 절차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셋째, 현재 이용하고 계신 복지 서비스가 있으시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는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셨는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신지, 이런 내용을 메모해 가시면 담당자가 중복 없이 추가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전조사 일정을 꼭 확인하십시오. 신청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사전조사 날짜를 잡아줍니다. 이 날짜를 놓치시면 절차가 밀리거든요. 달력에 바로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혹시 사전조사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고,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셨다면 3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비해당이 곧 영구 탈락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을 알아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은 제도 3가지를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과 통합돌봄의 차이입니다. 이 2가지는 별개의 제도인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기요양은 등급을 받아야 서비스가 나오고, 통합돌봄은 등급 없이도 돌봄 필요도로 판단합니다. 2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병원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퇴원 전부터 돌봄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 주는 제도예요.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퇴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병원 사회복지팀에 꼭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재가노인 주택 안전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집 안에서 넘어지시는 사고가 어르신들한테 정말 많거든요. 문턱을 없애거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를 달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까는 공사를 생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시면 이 사업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정부터 기준 숫자, 착각, 사례, 체크리스트, 그리고 당장 하실 행동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됩니다. 살던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 주거지원까지 한꺼번에 연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소득이 넉넉하셔도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계셔도 다 됩니다. 돌봄 필요도가 기준이에요. 셋째, 이 제도는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청 안 하시면 없는 겁니다. 시범사업에서 퇴원환자 1인당 연간 평균 152만 원이 절감됐고, 가족 부양 부담이 열에 7이나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혜택은 전부 직접 움직이신 분들한테 돌아간 겁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전화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시는 겁니다. 5분이면 됩니다. 통합돌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판단이 헷갈리실 때 이것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가 혼자서 밥 차리기, 병원 가기, 외출하기 중에 하나라도 어렵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다른 복지 제도를 알아보실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명한 노후를 위해 정보를 전하는 슬기로운 어른 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상도 추천드립니다.